평생 한국인 지능에 대해 연구한 미 교수가 한국인 두뇌만의 대반전 4가지 특징을 밝혀내자 전 세계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라며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는데요.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연구의 석학으로 꼽히는 일라이자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내년 이터부터 3년씩 번갈아가며 살고 있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버클리 대학교 수업에서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만도 한국계 직원이 5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빅테크 직원은 한국계가 늘어나면서 회사에서도 채용 시 한국계 비중을 고려한다며 한국인들이 워낙 똑똑해서 안 뽑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일라이자 교수는 버클리대에서 학생들에게 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신도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른 나라 학생들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유독 한국 학생들은 항상 똑똑하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교수이지만 그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이었기에 한국인들이 유독 똑똑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일라이자 교수는 오랜 시간 한국인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죠. 그 결과 똑똑하다고 소문난 아시아에서도 한국인이 유독 똑똑한 이유 4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일라이자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아의 환경이라는 수업을 통해 한국 주변 나라들보다 유독 똑똑한 이유 4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로 젓가락이다. 젓가락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및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주요한 식사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인의 젓가락 사용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콩 하나를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섬세하다. 젓가락 2개를 주먹 쥐듯이 움켜쥐고 밥 공기를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에 든 젓가락으로 밥을 긁어 입으로 밀어넣는 일본식 젓가락질은 그리 섬세하지 못하고 중국 또한 젓가락의 길이가 한국보다는 상당히 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섬세할 수가 없다. 손가락의 운동은 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마도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는 이 젓가락의 섬세한 사용으로 어릴 적부터 개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섬세한 젓가락 조종 기술이 바탕이 되었는지 한국의 의사들은 다빈치, 더 빈치, 나는 수술용 로봇을 개발한 미국의 의사보다 더 로봇을 잘 조종한다고 한다. 얼마 전 각광을 받은 현미경 아래에서의 미세 조작에 의한 수정란 기술 또한 한국 사람의 섬세한 젓가락 조종 기술이 토대가 된 예는 많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능인들의 기량을 겨루는 기능올림픽에서 수년간 연속 우승을 한 적도 있다. 한국 사람은 특히 손재봉, 이발 미용, 벽돌 쌓기 같은 손으로 하는 일은 세계의 어떤 나라 사람보다도 기량이 뛰어나다. 이런 한국인의 뛰어난 손 기능과 함께 우수한 두뇌는 한국인의 섬세한 젓가락 질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는 한글과 문자 생활이다. 한국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세계 최고의 표온 문자인 한글과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표온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쓰는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과학적인 한글의 사용과 더불어 표의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 문자적 언어적 다양성은 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지능지수 1이 모자란 100으로 한국인 다음에 3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또한 한국어의 1부터 10까지의 숫자 발음이 영어와 달리 한 단어로 되어 있어 암살하기 좋은 발음이다. 1, 3, 4, 6, 7, 8, 9, 10인 반면 영어는 5, 6, 7, 8, 9이 2자리 이상이다. 10단위 이상 가면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한국인들은 숫자에도 강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방이란 점이다. 세계에서 머리 좋은 2대 민족으로 분류된 몽골 투르크 계통과 게르만 계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인간 생활의 변화와 적응을 강요한다.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능이 개발되고 확대된다. 인간 지능의 발전사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과 사람 사이의 경쟁사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못해 극단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인의 지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네 번째는 근친혼의 금기시이다. 동물의 근친 교배 또는 가까운 일족 간의 결혼이 유전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는 오누이 간에도 결혼이 가능한 정도이고 아랍계 나라의 경우 사촌 간의 결혼은 거의 당연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도 사촌과 결혼했다고 한다. 사촌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 및 미국의 절반 정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결혼의 약 10% 정도는 사촌 간의 결혼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 이전의 한민족은 관습적으로 근친 결혼을 예부터 엄격히 금지하였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먼 친척이 된다고 하여 절대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근친혼이 금기시되는 한국 사람이 인종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한국인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교수의 말에 심기가 불편했던 것일까요? 일본인 유학생이 한국인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라며 딴지를 걸었는데요. 그러자 교수는 최근 영국의 얼스터대 리처드 린 교수와 핀란드의 헬싱키대 타투 바라네 교수가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은 2위를 했다. 철저한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도 부정할 것인가 라며 일본인 유학생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라이자 교수의 수업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를 타고 네티즌들에게 소개되었는데요. 그러자 해당 글은 해외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으며 조회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 이상이 달렸는데요. 내 친구가 똑똑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 친구랑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은 항상 한국인 친구가 좋았었어. 맞아, 유독 한국에서 온 내 친구들을 보면 공부부터 운동까지 못하는 게 없었어. 다른 건 몰라도 젓가락질은 나도 연습해서 뇌를 발달해 봐야겠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나는 한국인과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책임감도 강했지만 3터부터 4일 걸릴 일도 뚝딱 하루 만에 해결했다. 맞아, 내가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지. 한국인들은 한번 설명해주면 한 번에 이해하고 업무에 바로 투입될 정도이다. 반면 중국인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더라.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인들이 다른 이유를 이제 알겠다.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는 한국인 친구한테 물어보지 라며 한국인들의 똑똑함을 공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쟁으로 무에 가까울 정도로 폐허가 되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든 조금만 생각하고 손을 대기만 하면 곧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우수한 인재들이 가득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우뚝 설 날이 기다려지네요. 지난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은 약 20시간 머무는 동안 40조 원의 돈 보따리를 풀고 가면서 그가 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불리우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회담 후 오후 늦게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기업 CEO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소 건방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면모를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그들 중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이 눈에 띕니다. 사실 재계 4위 엘치나 5위 롯데, 6위 포스코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16위 두산그룹이 참석했다는 점은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두산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어 도산할 뻔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계열사를 정리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경우 21년 만에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탄탄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만신창이가 된 두산그룹 회장이 빈 살만은 만났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면 조금 과장하면 사우디의 모하메드 왕세자의 권력은 석유가 아니리 한국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이 두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초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로부터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약 8,400억 원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죠. 사우디의 개발 사업자 아크아 파워가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와 함께 슈아이바 3단계 해수담수와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사업은 사우디 제2의 도시인 제다 남쪽으로부터 약 110km 떨어진 곳에 해수담수와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5년 5월까지 준공하는데
완공 시 사우디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하루에 사용 가능한 60만 톤에 가까운 담수, 즉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당시 관계자는 지난해 7,800억 원 규모의 양부 4단계 해수담수와 플랜트 수주에 이어 또 한 번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해수담수화 분야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며 자랑스럽게 수주 사실을 공개했죠. 그렇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권력이 석유가 아닌 물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것일까요? 인간은 석유가 없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야 산이든 강이든 집이든 편의점 생수든 어디에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인간은 꾸준히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든 중동전쟁도 그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일부 유대인은 정착 즉시 수자원 선점에 열을 올렸습니다. 바로 요르단강 주변의 가자지구와 지하수가 매장된 서안지구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토에 사는 팔레스타인은 사정이 달랐는데요. 맑고 깨끗한 강물에 지하수까지 끌어올려 사막에서 농사까지 지어먹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쫓기다시피 밀려난 팔레스타인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없어 생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물 수송차를 공격하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하고 말죠. 그간 이스라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거들기 위해 군사력을 총동원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눈치채고 이집트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명암이 갈렸는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골란공원까지 진출해보다 강력한 물 주권을 구축하면서 중동에서 물은 석유에 이어 또 하나의 힘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을 만큼 지구상에 물은 넘쳐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물의 97.5%는 바닷물, 즉 해수이고 고작 2.5%만이 담수입니다.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식수는 담수의 0.01%에 불과한데요. 물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해수를 마셨다가는 인간은 오히려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는 1kg당 3.5g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극심한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종래에는 사망하고 말죠. 따라서 2.5%에 불과한 담수의 0.01%를 70억 인구가 공유해야 하고 각 대륙마다 담수의 분포가 달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토양, 기후, 토질 등에 따라 지하수가 모이는 대륙이 있는 반면 모일 새도 없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대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사막 지역이 그렇습니다. 만약 물이 고일 수 있었다면 사막은 사막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중동의 경우 신으로부터 석유를 선물로 받았지만 물은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대략 2030년이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으로 보고 물을 아껴 써야 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우량이 워낙에 적어 보이는 물보다 소비되는 물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마시는 물, 농업용수 등을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충전 속도보다 고갈 속도가 빨라 결국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는 기간이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죠. 걸프만 국가 1인당 물 사용량은 하루 500리터를 넘어설 만큼 물을 물쓰듯 하고 있어 점차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석유 대체제는 등장한 반면 물의 대체제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실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 물 사용량의 98%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적은 강수량에 의한 물 부족 국가인 점은 동일했는데 뜻밖에도 뜨거운 사막 아래 갇힌 지하수층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 물을 끌어올려 사막에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는데 문제는 저 지하수층이 화석 지하수, 파실오터, 라는 점입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때 막대한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지하수인데 이 화석 지하수는 당장 필요한 물은 공급해주지만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1986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찍은 이미지와 2016년을 찍은 이미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곧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줄 것이냐이고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이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기업이 바로 두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물이고 그중 97.5%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직접 음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 지구에 넘쳐 흐르는 무한정한 바닷물을 담수, 즉 마실 수도 있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꾼다면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말이죠. 즉,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면 생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해수담수화 플랜트입니다. 즉,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이는 바닷물에 함유된 염분을 강제적으로 제거해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시작으로 중동뿐 아니라 한국, 칠레 등 전 세계에 40기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담수화 방법으로는 크게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냉동법 등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보통 증발법과 역삼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증발법은 단어 그대로 해수를 증발시켜 담수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해수의 특성상 열을 가하면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는 차가운 관으로 빼내 물로 만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다단증발법을 사용합니다. 염분을 최소치로 낮추기 위한 것이죠. 역삼투법은 삼투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삼투현상, 아즈마틱 액션이란 쉽게 말하면 물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농도 차이를 줄이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칸막이가 있는 용기에 같은 양의 농도 20%의 설탕물과 농도 40%의 설탕물을 넣고 칸막이를 제거하면 두 설탕물이 섞여 농도 30%의 설탕물이 된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이 확산 현상이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두막,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현상을 삼두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현상은 김장을 할 때 등장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보통 배추에 숨이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배추에서 빠져나온 수분과 소금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에 의해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배추의 숨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삼투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 3도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순수한 불만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담수를 얻는 방식이 바로 역삼두 방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해수담수와 관련 약 300개에 가까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전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 해수화 방식 기술과 실적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죠. 1978년 사우디를 시작으로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리비아 등에서 30개에 가까운 플랜트를 수주했고 얼마 전 사우디가 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한 겁니다. 왜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마실 물이든 농업용수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지도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두산중공업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업도시 주베일 북서쪽으로 75km 떨어진 라스 아주르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했는데 하루 생산량이 100만 톤입니다. 사우디 전체 인구의 10%인 3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랜트입니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시행해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죠. 특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왕세자에 책봉된 2017년 이후로 홍해 연안 슈아이바 지역에서 4,700억 원 규모, 7,800억 원 규모의 얀부 4단계 담수 플랜트, 총계 연안에서 60만 톤을 생산하는 8,400억 원 규모의 슈아이바 3단계 담수 플랜트까지 사실상 사우디의 담수 프로젝트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의 생명의 젖줄을 맡기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뿐은 아닙니다. 2001년 UAE는 두바이를 책임져 달라며 9천억 원짜리 후자이라 담수를 렌트를 발주했고 덕분에 두바이 150만 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담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핵심 설비였던 증발기를 창원에서 생산의 통째로 배에 실어 두바이로 가져가 설치한 공법은 담수화 시장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전설 같은 스토리입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이 튀르키예, 터키를 두고 무슨 산유국이냐 며 코웃음치며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제 튀르키예는 중동에 무슨 물이 있느냐 며 코웃음치며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면 튀르키예에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등 중동으로 흘러드는 거대한 강들이 전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 주권을 바탕으로 이제 21세기는 튀르키예의 시대라고 자랑스럽게 떠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중동의 석유를 튀르키예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튀르키예에 물을 두고 중동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21세기에 블루골드라 불리우는 물은 머지않아 20세기의 석유 산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동에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향해 직선으로 9,500km를 날아가면 오모강, 영예모 리버이 있습니다. 이 오모강 하류 지역은 선사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 198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오모강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4년 에디오피아를 탐험하던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오모강 주변에서 한원시 부족을 발견했는데 여성들의 외형이 상당히 기괴했습니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전부 입술에 접시를 끼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부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어무르시족 또는 접시 부족으로도 불리는 부족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원주민 부족으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무르시족은 여자아이가 일정 이상의 나이를 먹으면 아랫입술에 구멍을 내고 작은 접시를 끼우기 시작하는데 점차 큰 접시로 바꾸며 그 구멍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접시를 입술에 끼우는 여성이 최고의 미녀로 인정받는다고 하죠. 그녀들은 어쩌다 입술에 접시를 끼우기 시작한 걸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다 부족과의 전투가 발생하면 남성들은 전부 전투에 참전했는데 그 빈틈을 노리고 부족 여성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남성들이 없는 틈에 여성들이 스스로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못나 보이도록 입술에 접시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족이 보자면 가장 못나 보일 테니까요. 그 전통이 현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가장 미인을 상징하는 풍습이 됐는데요. 그녀들이 입술에 접시를 끼우게 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었고 이제껏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어떤 부족도 차용하지 않을 세계 유일의 독특한 풍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 9,500km 떨어진 한국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먼 바다에 세워둔 세계 유일의 해양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물,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동, 서, 남쪽에 가장 끝섬은 어디일까요? 이 섬들을 연결해보면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쪽으로는 독도, 서쪽으로는 신안의 가거도, 남쪽으로는 국도 최남단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서 더 동쪽으로 가거나 가거도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가 나타나지만 국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더 남쪽으로 가면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나옵니다. 마치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시추선처럼 생긴 구조물이지만 이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136m짜리 구조물,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어도, 자어도에 대해서는 제주도 어딘가에 있는 섬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이 이어도를 왜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해양과학기지를 세운 것이 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신의 한 수였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남아있을 만큼 바다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속살을 전부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해양은 단순히 수산자원만을 얻는 곳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또는 조류나 해수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 등으로 그 활용세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육지를 대신할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좁은 육지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이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만든 섬인데요. 인공섬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바다 위에 점처럼 떠 있는 작은 섬을 넓히거나 수중의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 등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인공섬이라는 존재가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면서 명토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도 일본도 해양에 인공섬을 만들어 주변국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이 인공섬 건설에 가장 적극적이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중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동남아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겪는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본토 연안에서 100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는 약 200여 개 암초 및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 2014년부터 이 중 7개의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비암초 그리고 파이어리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건설하고는 활주로와 군인막사 등을 지어놓고 이곳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국제법상 이곳은 중국의 영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이를 영해라고 인정한다면 이 인공섬부터 12L이 약 22.224km가 중국의 명예가 되고 370.4km에 해당하는 200L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본토 연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지은 후 그곳을 영토라고 주장하면 중국은 전 세계 해양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야 하는 요충지를 집어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를 공유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생긴 것이죠. 일본 역시 인공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 신조의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수면에서 고작 15cm의 물과한 암초에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는 2008년 유엔 대륙붕한 개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고 있죠. 그리고는 암초의 지명을 섬이라는 의미의 오키노토리시마 하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 여의치 않자 2018년부터는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즉,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섬이란 밀물대도 수면 위에 있는 지형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몰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등기상 면적 고작 9스퀘어미터의 물과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국과 같은 심산입니다. 이 지역을 일본의 섬, 즉 영토로 인정되면 이 지점부터 12L의 영해가 생기고 200L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깁니다. 이로써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반도 2배 크기이자 일본 전체 국토 면적보다 넓은 40만 km의 해양 영토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도 일본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공섬을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엔 해양법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제7광구 문제로 이 유엔 해양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엔 해양법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국제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69년부터 시작됩니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덴마크 서독의 해양 명토 분쟁에 대해 육지 영토가 해저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된 곳은 그 국가의 영토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즉, 바다도 하나의 영토로 보고 영토에서 이어진 대륙붕이 이어지는 곳까지를 그 국가의 해양 영토로 인정한 겁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지도 모를 제7광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일본의 계략에 휘말려 한일 대륙뭉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구역 JTZ로 설정한 후 공동개발을 추진하다 유엔 해양법이 제정되면서 닥쳤던 게 신세가 됐죠. 협약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하고 2028년, 즉 종료 3년 전 일방의 서명 통보로 종료시킬 수 있어 2025년이 되면 제7광구는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죠. 이 또한 유엔 해양법 때문입니다. 1982년 우는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육지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개념을 지우고 소위 200L이 배타적 경제수역 EEZ 개념이 도입됩니다. 협약 제57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는 배타적 경제수목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L이 370.4km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24km는 영해, 200해리, 약 370.4km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입니다. 그리고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파양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명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뭉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섬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은 섬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건설한 것도 이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유엔해양법은 이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구장창 이를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섬으로 인정받아야 이를 기점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새롭게 획정되니까요. 그런데 이 협약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를 엄격히 해석하자면 제56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제적 목적, 과학적 목적, 환경적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까지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명시된 사항에 충실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중국이 파고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어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 리어도는 한자어에서 말 수 있듯이 섬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섬은 아닙니다. 하지만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이며 1970년 제정된 해저광 물자원 개발법의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륙뭉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엔 해양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 중간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해양관할권이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잠긴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절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데 가장 높은 곳이 수면 아래 4.6m에 잠겨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파고가 약 10m쯤 되는 파도가 치면 가까스로 꼭대기 부분이 드러나는데 옛날 조업을 떠났던 어부들 중 이어도를 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10m 이상으로 높다는 의미니까요. 어쨌든 제주도에서 전서로만 남아있던 이어도가 세계적으로 말려지게 된 것은 1900년 영국의 소코트라 호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영국 상선은 배의 이름을 따서 소코틀랑 완창, 서콧널락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러다 1951년 한국전쟁 중 국도규명 사업을 펼치던 해군과 한국산악회가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섰다가 검은 바위를 확인한 후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는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해운항만청이 이곳에 등부표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면서 이어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것은 태풍 연구와 태풍 예보를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한국은 특히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해와 남해의 해수운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어도는 태풍의 40%가 지나는 길목에 있어 태풍 예보의 최적의 장소인데요. 기상예보의 중요한 장소라 인식한 정부는 1995년부터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우선 해양기지를 건설하려면 수심 40m 속에 암석에 기둥을 박아 세워야 합니다. 땅속을 뚫는 보링 작업이 필요한데 보링 작업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어도의 암초는 순수 암석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겉은 암석이지만 그 안은 모래와 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최초 4개의 기둥만 세우기로 한 건설 계획을 수정해 8개로 기둥을 늘렸고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구조물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2년 10월 이어도에 뚫어놓은 집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폭풍 후에 바지선이 떠내려갔습니다. 워낙에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강해 바지선이 상하이까지 떠내려가 간신히 끌어와 설치했고 2003년 4월 데크까지 설치를 완료하면서 해저 집안에 박은 60m 기둥, 수중 40m, 수상 36m에 이르는 136m짜리 해양과학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상 규모로만 보자면 12층 높이의 아파트 크기의 구조물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지는 특이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 해상에 설치된 과학기지라는 점입니다. 기지는 대부분 근해의 설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어도 기지는 국도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149km나 떨어진 바다에 설치했으니 기록으로 남을 만도 하죠. 덕분에 전 세계 많은 국가 과학자들이 부러워하는 명소가 되었고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제1을 바다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 기지를 두고 중국이 상당한 물만을 표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두고 대치하는 겁니다. 즉, 한국은 유엔 해양법에 따라 중간선 방식으로 경계를 획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국의 어업인구 등을 고려해 형평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어도는 한국의 관할권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외교적으로 일방적 행위를 그만두라고. 이어도는 위치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어도 주변으로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나는 요충지인데다 국내 수입 원유의 99.8%, 곡물과 원자재의 100%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핵심 해상 교통로입니다. 또한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를 포함 어마어마한 해저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치는 감히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넘어 이어도에 인공섬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암초이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상 영토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일본을 똑같이 따라하면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영토이므로 이어도부터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영해를 탐내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어도에 인공섬을 설치해 우리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똑같이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어 염치 없이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을 마라도가 아닌 이어도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최남단 기념비를 이어도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7광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퉜던 제7광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7광구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어도와 제7광구를 한 번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지도를 보면서 제7광구와 이어도를 한 번에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와 제7광구, 제7광구와 이어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